2024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들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들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읽으시더라고요. 조예은 작가님의 소설 적산가옥의 유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장르로 4번째로 나온 소설입니다. 경장편이고요. 일단 요거 표지가 너무 예쁘죠. 이 띠지도 너무 강렬하고 이 책이랑 잘 어울려서 제가 보통은 띠지를 버리는데 요건 이렇게 껴두었어요. 생김새와 제목 모두 구미를 당기게 하는 책이어서 아주 흥미롭게 펼쳐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산가옥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집에서 주인공의 외증조모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이 사망 당시의 CCTV를 보니까 뇌출혈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외증조모가 뚜벅뚜벅 자기 발로 걸어서 이 집에 있는 별채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게다가 이 외증조모가 다가가니까 자동문이 아닌 이 별채의 문이 혼자서 스르르 열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당시에 외증조모가 취한 자세도 너무 특이해요. 자, 한편 주인공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 적산가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별채에서 자꾸 이상한 형상을 보게 돼요. 뭔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환상같이 기이한 장면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외증조모가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 책은 외증조모가 살았던 일제강점기와 주인공이 살고 있는 현대를 오가면서 쓰여져 있고요. 호러나 환타지 소설에서 자주 쓰이는 익숙한 장치들을 조예은 작가님만의 시선으로 문체로 담아낸 재밌는 책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이 책 혹시 보실 분들이 있다면 그 외에 온라인 서점에 있는 출판사에서 쓴 책 속에 있죠. 그거 보지 말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 스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모르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늘한 슬픔이 배어있는 소설 조예은 작가님의 적산가옥의 유령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설입니다. 이 책도 뭐 요즘 장안의 화제죠. 정유정 작가님의 신작 장편소설 영원한 천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탐구하는 소설 3부작 중에 2번째 이야기다 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 소설 놀랍게도 SF입니다. 이 소설 속에는요, 롤라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가상세계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가상으로 구현해서 그 안에서 재밌게 살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새롭게 살아볼 수도 있는 그런 가상세계 프로그램이에요. 주인공 중 한 명인 해상은 이 가상세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게임 개발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뢰인의 인생 이야기를 속속들이 듣고 그 사람이 겪었던 일들,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재구성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세계를 만들어주는 인물인 거죠. 자, 이런 해상이라는 인물이 오랜만에 의뢰를 받고 한 남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경주라는 이름의 인물인데요. 경주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해상과 경주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삶을 산 인물들입니다. 경주는 해상을 일부러 찾아온 거고요. 제가 아까 이 소설이 욕망 3부작 중에 2부라고 말씀드렸죠. 소설은 이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롤라라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꿈을 꾸게 되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현실을 살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진짜 정유정 작가는 정말 변함없는 페이지 터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긴박하고 박력 있는 소설이었고요. 이 작가가 SF든 로맨스든 추리 스릴러든 정말 다양한 장르를 쓸 수 있는 선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저도 거의 반나절 만에 독파했을 정도고요. 이 책의 모든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스릴러 추리 작가로서 정유정 작가님의 책을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이 SF라는 장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장르에 무관하게 워낙 재밌었던 책이니만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장편소설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죽이고 싶은 아이 2번째 이야기고요. 이꽃님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저의 그 눈물샘을
뿌앙 하고 터뜨렸던 책이었죠. 죽이고 싶은 아이 2편의 경우 1편의 결말을 뒤집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스포가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2편의 내용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17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황상 살인사건이고요. 여기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죽은 학생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절친, 주연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소설은 진심과 진실 둘의 간극을 낱낱이 파헤치게 됩니다. 1편은 이 사건이 종료되고 범인이 밝혀지면서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추리소설의 형식을 강하게 띠고 있고요. 2편은 사건이 다시 뒤집힘과 동시에 1편에서는 차마 돌보지 못했던 이 아이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힐링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2편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1편에 이어서 2편이 나왔다는데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에 어른의 눈으로 보면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책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책을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2편의 이야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물론이고 이 아이들을 지킬 힘과 의무가 있는 어른들에게도 꼭 권해주고 싶은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네, 다음 소설입니다. 어둠의 심장이고요. 조지프 콘레드의 책입니다. 올해 8월에 휴머니스트에서 출간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이 민음사에서는 암흑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을류문화사에서는 어둠의 심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휴머니스트에서는 이렇게 어둠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네요. 소설은 말로라는 인물이 같이 배에 타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로라는 인물은 아프리카 탐험이라는 꿈을 가지고 한 무역회사에서 보내는 증기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커츠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커츠라는 인물은 누구냐? 약간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걷어들여서 되게 큰 돈을 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상아를 얼마나 많이 구해오는지 전체 상아의 50% 이상을 이 사람이 다 걷어올 정도예요. 자, 그래서 말로는 이 커츠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커츠라는 인물의 실체, 그리고 인간의 어둡고 맹목적인 욕망을 날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제국주의의 폐해로 물든 땅, 그 중에서도 커츠가 일하는 곳, 이 부분이 어둠의 심장이라고 표현이 된 건데요. 단테의 표현에 따르면 지옥이 이렇게 동심원 형태의 가운데에 있는 곳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소설은 동심원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이 제국주의의 어떤 어둡고 음침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 비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사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의 후기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황유원 선생님의 매끄러운 번역 덕분인지 비교적 수월하게 이 책을 읽었고요. 물론 다른 책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 책의 분위기를 잘 만끽한 것 같았어요.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밀림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의 눈 안에 이 밀림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 표지에는 이렇게 눈의 모습이 조금 더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표지가 책의 핵심을 굉장히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을 읽는 내내 그 압도적인 분위기가 잘 전해진다는 생각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 소설의 엔딩이 굉장히 찝찝하고 좀 묵직하게 여운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모로 인상 깊은 소설이었고 다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조지프 콘레드의 어둠의 심장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푸른 들판을 걷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죠. 단편 소설집이고요. 소설은 7편 실려 있습니다. 각 소설에 대한 자세한 줄거리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월말정산 영상이니만큼 간단히 이 책의 후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뒤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만연한 푸른빛의 슬픔 위에 그려내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들, 우리가 구해야 할 대답들. 이 카피가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실린 7편의 소설들은 이제는 멀어져 버린, 영영 잃어버린 사람이나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폭력과 상처를 내보이기도 합니다.
클레어 키건은 정말 함축적이고 묵직한 문장을 쓰는 작가죠. 문장 하나하나가 거의 시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독파하는데 다른 책들보다 월등히 시간이 오래 걸린 책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 음미의 시간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왜 소설을 보면 삶의 어떤 광대한 서사를 탄탄하게 풀어놓는 작가가 있고 결정적인 한 순간을 묵직하게 묘사하는 작가가 있죠. 클레어 키건은 명백하게 후자에 가까운데요. 그런 삶의 한 조각조각들을 쥐고 오래 음미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푸른 들판을 걷다 였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저는 펭귄 클래식 버전으로 읽었고요. 이 책은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붙여도 좀 사족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이렇게까지 유명한 고전 스테디셀러를 소개한 적이 있었을까 싶네요. 줄거리는 뭐 소개를 안 해도 되겠죠. 줄거리로 소개하기에 적합한 책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최근에 독서 모임 때문에 다시 읽게 됐는데요. 왜 유명한 고전들, 특히 이렇게 우화에 가까운 소설들은 읽을 때마다 그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읽으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감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특히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특히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과 길들임이라는 주제가 마음이 많이 갔었네요. 워낙 고전이니까 이 설명 대신 제가 좋았었던 문장 하나를 읽으면서 정리해 볼까요?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을 거야. 나는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거야. 이 길들인다는 말이 참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책 읽을 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서로 다른 존재 간의 어떤 단단한 연결과 연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조이스 캐럴 오츠의 카시지라는 책이에요. 장편 소설이고 680쪽 정도 되거든요. 꽤 두꺼운 책이라서 저도 이번 추석 명절에 좀 오래 붙잡고 있었던 책이었어요. 한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뉴욕주 카시지의 산림보호 구역에서 19살 소녀가 실종됩니다. 크래시다라는 이름의 소녀인데요. 이 친구네 집안이 되게 유명해요.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이런저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거든요. 자, 이 아버지와 수색팀이 몇 날 며칠 수색을 해도 언론이 계속 떠들어대도 이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신조차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소녀의 행방을 찾던 중에 이상한 사실 하나가 밝혀져요. 이 친구가 행방불명되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소녀의 언니의 약혼자입니다. 브렛이라는 인물이에요. 브렛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크게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인지 약혼했었던 크래시다의 언니랑도 헤어진 상태고요. 사건 당일에 브렛이 타고 있던 차에는 크래시다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와 머리카락 등이 남아있어서 브렛은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소설은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소녀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 3부에서는 뭔가 이 사건의 과정과 결말이 밝혀지는 그런 추리소설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그런 형식을 조금 띠고 있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휴먼 드라마에 가까워요. 크래시다라는 이름의 실종된 소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쟁에서 상해를 입고 돌아온 브렛이 느꼈던 공포, 죄책감, 절망감, 혼란 이런 것들을 그와 주변 사람이 온몸으로 어떻게 겪어내는지, 그게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죄책감, 회피, 책임, 비극에 대한 대처, 용서, 귀한, 사랑 같은 커다란 주제들을 담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 소설을 설명할 때 대작이라는 그 수식어가 자꾸 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해할 만한 책이었어요. 조이스 캐럴 오츠의 카시지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책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입니다. 원문의 제목은 엘리자베스 핀치이고요. 책의 제목처럼 이 책은 주인공에게 평생에 걸쳐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인물, 평생에 걸쳐 지적인 멘토가 되어주었던 교수 엘리자베스 핀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에 대한 탐색과 아주 오랜 옛날 역사 속 안의 인물인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한 인물에 대해 내가 온전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능한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재구성하려고 할 때 그 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왜곡과 오해, 그 한계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기억의 왜곡이라는 주제는 줄리언 반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던 주제죠. 그래서인지 이번 소설에서 그
그 주제의식이 더 깊게 심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여담으로 나와 타인의 어떤 닿을 수 없는 거리, 이 한계에 대해서 자주 쓰셨던 김현수 작가님이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되게 잘 어울리는 두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도 참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줄리안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였어요. 네,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유일하게 소설이 아니었던 책, 박수영 작가님의 책 자매일기입니다. 박소영 작가님은 제 인생 책 중 하나인 살리는 일을 쓴 분이죠. 동물 구호 활동가이자 작가, 문화부 기자로 일하시는 분인데요. 이 소영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동물 구호 활동을 늘 함께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동생 박수영 작가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 구호 활동가 그리고 영화 연출가이기도 한 분이에요. 제가 작가님 전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동물을 구하고 돌보는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감내하는 삶, 더 사랑하는 만큼 자주 괴로워지는 삶, 때로는 날이 서기도 하고요. 이런 삶이 한편으로는 너무 존경스럽지만 걱정도 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이제 책으로만 접하면서 행동이 없이 머리만 굴리는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민망함, 죄책감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이 책을 펴낸 출판사 무제의 박정민 대표님도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해요. 이 자매의 삶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 책에는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은 않은, 결코 희생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납작해지지 않는 두 작가님의 삶이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남들과 다름없이 웃고 우는 삶,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한껏 마음을 펼쳐놓고 그로 인해서 단단해지는 삶,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제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써있는 이야기들과 제 모습과도 닮은 점이 많아서 공감이 크게 됐거든요. 유기동물을 키우면서 여행과 휴가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고, 세입자로서 불안한 거주지를 맴돌고 있고, 항상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사다난한 삶에서 때로는 책과 영화, 음악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다정하고 가깝게 느껴졌어요. 또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에서 제게 경각심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에세이를 읽는 맛, 그 가치를 느낀 책이었고요. 우리들에게는 늘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수영 작가님의 책 자매일기였어요. 자, 이렇게 제가 2024년 9월에 읽은 책들 여러분께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달에는 스페셜 픽이 없어요. 제가 그간 영상을 올리면서 스페셜 픽이 없었던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었는데요. 좋은 책이 없었다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이번 달에 읽은 9권의 책들은 거의 모두가 스페셜 픽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이 어느 책 하나에만 시선이 꽂히지 않도록 모든 책들을 다 두루두루 보고 아껴달라는 의미에서 스페셜 픽 없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책들이었으니까요. 구미가 담기는 책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번 펼쳐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